아싸. 오늘은 아이고 시끄러워. 어디 한다고 그랬지? 252요. 확실해? 252. 우와, 구구준 왔어. 자, 수특 252입니다. 수특의 252를 슬쩍 다뤄봐야겠다. 자, 250쪽에 금따는 콩밭이 나왔네. 그죠? 그런데 EBS에서 지금 초점을 둔 것은 뭐냐면, 얘네가 지금 초점을 둔 거, EBS에서 지금 초점을 둔 건, 1920년대, 30년대 농촌을 지금 초점으로 두고 있어요. 농촌. 이때는 어떠냐면, 일제의 수탈이 엄청나죠? 일제의 수탈이 엄청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주라든가 뭐 이런 거, 지주의 횡포,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농민이 어떻게 했어요? 농민들의 어떤 유랑, 농민들의 도시 빈민화, 도시 빈민화되고 있어요 라는 게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파괴의 실상을 나타난 작품들을 좀 나열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요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에서는요, 소망의 플롯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망의 플롯. 뭐 구성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일종의 소망의 구성. 즉,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래. 그래서 소망의 플롯에서는요,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을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죠? 소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곳이 25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작품에 뭐지? 금따는 콩밭. 자, 처음에 금따는 콩밭을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금따는 콩밭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자, 첫 번째, 이 콩밭이라는 것은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건데,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쭉 살아오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콩밭은 농민들이 쭉 살아왔으니까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거는 현실에 일종의 충실한 삶을 대변하는 거야. 그렇다면, 요 금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 금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 금을 막 캐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이건 일종의 물질적인 욕망이겠죠. 물질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건데, 요 놈은 대단히 해학적인 글이긴 한데요, 아주 묘하게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남아요. 자, 일단 이 콩밭이 의미하는 건 현실에 충실한 삶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조선의 산업입니다. 조선의 전통적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 산업이 바로 콩밭입니다. 그럼 저 금은 뭐냐? 금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제의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전략적 산업이 바로 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소설에서 김유정이 얘기하고 싶은 건 금으로 인해서 콩밭이 망가지거든요. 즉 일제의 전략적 산업으로 인해서 조선의 전통적 산업이 망가져요 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전체 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도대체 그러면 금의 의미는 무엇일까? 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금의 이중성. 지금 EBS에서 얘기하는 1920, 30년대는 일제의 수탈과 지주의 횡포가 너무 심했단 말이야. 요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땅을 더 넓히고 막 이렇게 해봐요. 소작하는 땅을 넓히면 그에 대한 땅값, 도지값 나가죠, 세금 나가죠, 소작료금 나가죠. 뭐 하면 오히려 빚이 더 많아지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빚이 많아지는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해서 저런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 저 금밖에 없군요. 한탕주의.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가난으로부터의 탈출구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헛된 뜬구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있는 콩밭도 금 딴답시고 어떻게 해서 콩밭이 망가져 버리잖아. 결국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체크해야 할 거. 자, 김유정이라는 소설가는요, 나이 30세에 사망합니다. 그죠? 김소월도 그 비슷한 나이에 사망하잖아. 둘이 또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얘 김유정 소설에는요, 좀 특징이 있는데, 김유정 소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뭐냐면, 해향풍입니다. 해향풍, 이겁니다. 해향풍. 요건 뭔 개소리냐. 김유정 소설은요, 해학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소설에 해학적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향토적인 색깔이 짙어요. 그 다음에 해학적이고 향토적이지만 때로는 뭐 있어? 풍자적인 성격이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담겨 있어요. 그런데 향토적인 기점으로 자, 풍자적인 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하지만 해학과 향토를 강조한 작품이 있고요. 다시 자, 해학적인 게 없는 건 하지만 있지만 오히려 향토적 풍자적인 성격을 더 강조한 작품이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풍자적인 성격은 약간은 있지만 해학과 향토적인 게 강조된 게 뭐 있냐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김유정 작품 중에서 동백꽃. 그렇죠. 바로 동백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백꽃.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봄봄. 그렇죠. 오, 에이스인데? 자, 봄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요만큼 크게 되면 결혼시켜줄게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써? 점점 옆으로만 크기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학적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향토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지금 오늘 배운 금 따는 콩밭입니다. 금 따는 콩밭이 여기 되죠. 그죠? 그럼 어떤 풍자적인 성격을 가져? 일제히 전략적 산업인 광업이, 그죠?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농업을 망가뜨리고 있죠? 이것도 쓸걸? 여기야. 광업. 얘는 뭐야? 농업이죠. 그러니까 일제히 전략적 산업 광업이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농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염치 없는 인간들 나오는 거 뭐 있어? 얘네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건실한 농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과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논을 훔쳐서 신고합니다. 아저씨예요? 뭐예요? 조정키. 위도발. 뭐? 위도발. 가운데 미미부. 참 염치 없는 사람들. 무도. 와, 무식하다. 뭐예요? 염치 없는 사람들. 무레베. 뭐, 새끼야. 무레베. 이게 뭐야? 받치면요. 이 침묵은 뭐죠? 진짜 모르는구나. 만무방이었습니다. 만무방. 뒤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진짜 모르네. 이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났어요가 아닌데 이거는 처음 듣는 시선들이 다 처음 보는 건데. 와 씨. 자, 이제 필기란을 좀 벌어야 되니까 여기 지울 거야. 으이차.
지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그렸었냐면, 갈등의 정도를 위로 그렸고, 여기가 갈등.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고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인데, 첫 시작점에 갈등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간이 이동하면서 갈등이 좀 변할 건데요. 처음에 어디 있냐면 콩밭에 있습니다. 콩밭에서 시작을 합니다. 콩밭에서 시작을 합니다. 콩밭에서 누구 있냐면 영식과 수재가 갈등을 합니다. 여기서 영식과 그 다음에 수재가 갈등합니다. 영식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농민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농민이었는데 수재가 꼬득입니다. 왜냐면 수재는 한탕주의에서 금을 캐는 놈입니다. 근데 얘는 저 뒤에 금광이 있어요. 그 맥이 흘러서 여기도 금떡국물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니까 네 콩밭을 파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식이는 금광 찾으러 다니면서 망한 애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귀뚱으로 듣습니다. 뭔 개소리야. 안 해 합니다. 그런데 영식과 이제 수재가 짜서, 수재와 영식의 처가 짜서 영식이를 유혹을 해서요. 결국은 콩밭을 팠는데 영식이가 수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난다고 했는데 어디 나냐 막 이래요. 그래서 수재도 공격을 해보려는데 힘의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영식이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현재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거야. 갑자기 이제 과거가 되겠죠? 과거인데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집에. 자, 집에서는요. 집에서 이제 누가 계속 찾아올 거냐면 영식이가 찾아오겠죠? 수재가 찾아오겠죠? 영식이가 찾아와서 수재가 찾아와서 자꾸 어떻게 했어요? 콩밭을 갈아엎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영식의 척까지 같이 가담해서 그러지 말고 이걸 파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대요. 나도 고무신 같은 거 신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뭐 하냐면 수재가 뭘 가져오냐면 술을 가져옵니다. 맛있는 술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술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술을 주면서 그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래서 그럼 한번 파봅시다. 파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등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르르 갈등이 올라가겠죠. 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콩밭으로 가서 이제 진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영식이하고 수재가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파기로 했죠. 이제 같은 편입니다. 왜냐면 땅을 파서 이제 금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길 가던 누가 얘네한테 욕해요? 땅 주인. 땅 주인은 아니고요. 옆집 할아버지. 그 비슷하긴 하다. 옆집 할아버지 비슷하다. 자, 뭐냐면 마름들하고, 마름은 누구냐면 지주가 이렇게 지주가 땅이 이만큼 있으면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마름들이 나눠요. 마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해요. 이 마름들이 다시 어떻게 써? 많은 사람에게 뭘 줘? 소작을 주죠.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름들은요, 착취하고 뭐 이런 놈이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동네 어른들이 욕합니다. 야, 이 새끼야, 멀쩡한 콩밭을 파면 어떻게 해? 거기에서 무슨 금이 나온다고 지랄들이야! 거기서 책 속에 지랄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탕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바보 같은 놈들이고요. 오히려 이 마름과 동네 사람들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품에서 마름은 무조건 거의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씨, 콩밭에서 무슨 금이 나온다고 지랄이야. 콩밭에서 무슨 금이 나온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마름과 동네 어른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성격이라는 거 체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콩밭을 계속 갈아엎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계속 안 나오는데 옆에 봤더니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추수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어디야? 이제 집으로 와서 누구랑 싸우냐면 영식하고 영식의 처가 싸웁니다. 야, 네가 왜 그 땅 파자고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어머, 그거 나만 얘기했어요? 당신도 파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막 얘기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 불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난 아니거든요. 영식이가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콩밭으로 옵니다. 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자꾸 하면 영식이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몰래 반격을 하자고 반격이 아니라 먼저 공격하자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재가 공격을 했는데 웬걸 영식의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된통 맞아 터져요. 야, 이렇게 맞다가는 언젠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수재가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과 현재 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야. 이제 여기가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금이 나왔다! 갑자기 외치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 듯 하죠. 그죠? 소설은 여기서 끝나니까 도망가니까. 자, 뭐냐면 수재의 거짓말이 있죠. 그래서 그 영식과 영식의 처는 금이 나온 줄 알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흙이 뻘군 거야. 아, 이게 금이 있어서 흙이 뻘구구나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안 썼어? 빨리 써. 자, 요게 전체 이야기라면 여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수재의 거짓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재의 거짓말인데 우리 독자는 수재가 거짓말인지는 알지만 누구는 모르냐면 영식과 영식의 처는 너무 기뻐요. 영식의 처는 어떻게 해서 행복해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요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 요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소설에서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상황의 아이러니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해당 인물의 인식이 부조화한 겁니다. 해당 인물의 인식이 부조화 상태를 우리가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해요. 그럼 따져보면 인물이 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금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해? 진짜 금이 나온 줄 알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써? 걔들의 인식은 대단히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가 왔을 때 야, 이 바보들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런 걸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 다 썼어? 빨랑 써. 자, 그러면 유사한 걸 한번 해볼게요. 유사한 거. 일단 아까 수업하면서 충격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도 몰랐던 거 그놈을 설명을 해야겠다 하고 넘어가야겠어. 자, 유사는 올해 EBS 책은 20에서 1930년대 농촌의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죠? 1920, 30년대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김유정의 뭐를 해봐야겠어? 만무방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무방. 자, 일단 만무방이라는 건 뭐냐면 염치 없는 인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얘 병신아 이런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는 사람 또는 몰지각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몰지각한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무방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일단 필기를 먼저 좀 해볼까? 자, 모두 다 모범 농민이었어요. 만약에 일제히 수탈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애들이었어요. 뭐야? 아주 성실하고 이러한 아주 모범적인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농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제히 수탈이 너무 커지죠. 일제히 수탈. 이게 장난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주들 일제가 빼앗아 가고 지주가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주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땅을 소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비료도 사오고 막 이래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돈을 빌리죠.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에 얘네들의 횡포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 수탈로도 힘든데 지주가 너무 세금을 많이 매기고요. 고리대금업자도 너무 많이 매기고요. 나라의 세금도 걷어가고요. 그래서 당시 20, 30년대에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제히 수탈이 된 상태에 50% 가져간 상태에서 지주가 80%를 가져갔답니다. 80%. 그러니까 나머지 20%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리대금업자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빚이 생깁니다. 단 1도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일원이 어떻게 써?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수록 뭐만 생겨? 빚이 생깁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오호, 그러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죠? 이건 구조적인 모순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만무방이 됩니다.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범 농민이었던 동그라미였던 애들이 이렇게 염치 없는 만부막이 되는 건 바로 뭐야? 이런 거야. 일제 수탈과 지주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뭐야? 바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겠죠? 사회 구조적 모순입니다. 즉 어떤 모범 농민의 하나의 농민의 어떤 타락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만무방이 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모범 농민이 2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응칠입니다. 응칠이는요 모범 농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세금 떼가고 지주가 떼가고 뭐 떼가고 했더니 다시 빚만 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빚만 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습니다. 혼자 지냅니다. 혼자 지내다가 이제 뭐 하냐면 버섯 땁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런 버섯 같은 거 따는 거야. 지금이야 뭐 버섯 없지만 옛날에 많았을 거 아니냐. 그 버섯 따서 어떻게 살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닭이 지나가면 그 생닭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생닭을 잡아 먹으면 어떻게 해? 나는 배고파서 먹었지만 사실은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도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노름. 한탕주의밖에 없는 거야. 노름하다가 전과되고 그래서 전과사범입니다. 전과사범이야. 그러면 전과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응오. 얘 동생이 응오입니다. 얘 동생이 응오인데요. 응오도 모범 농민입니다. 열심히 일해. 근데 아내가 아파요.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막 애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소작을 더 하라고 막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소작하려다 보면 어떻게 써요? 비료도 갖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막상 추수를 딱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더 오히려 빚만 있는 거야. 뭐냐면 세금 떼가고 뭐 떼가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의 급여를 주지도 못합니다. 급여라고 하냐? 뭐라고 해야 돼? 있잖아 그 품앗이 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못 줘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는 가뭄이 드는 거야.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가뭄까지 들었네?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지주를 찾아갑니다. 지주한테 가서 응호가 지금 아내가 아파서 정신이 없어 지금 추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세금은 좀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해요. 근데 걔네들끼리 지주하고 얘네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합니다. 아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왜 추수를 안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응칠이가 응원의 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떠들다 내 동생 한번 만나지 하고 와요. 왔는데 아니 지금 상황을 봤더니 그러니까 재수 그죠? 밑에 응호의 부인이죠. 아파하고 있는데 쥐주놈의 새끼들이 항상 밖에 와서 왜 추수 안 하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웅칠이가 아니 올해는 가뭄도 들었고 우리 재수씨 아프니까 세금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주가 그러고 내가 딱한 사정은 알긴 아는데 하고서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근데 걔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응호 것을 깎아주면 이 지주의 입장에선 다른 소장농들이 지랄할까봐 못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웅칠이는 그 마음도 모르고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 동생이 갚는 데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지주가 가만히 있으니까 웅칠이가 싸대기를 때립니다. 이런 새끼를 만나고 싸대기를 딱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응호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왜냐면 이제 가뜩이나 지주한테 어떻게 급식급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돼버렸네? 그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응원의 집에서 쌀이 없어집니다. 추수를 안 했는데 밤이면 누가 벼를 베갔어요. 그래서 응호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서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해? 응칠이죠? 왜냐면 얘가 전과자니까. 그죠? 내가 전과자 맞는데 내가 훔쳐도 동생 걸 훔치겠냐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칠이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도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의심합니다. 그 애들을 의심하는데 가만히 봐도 그 애들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냐면 그 도박하는 애 의심해서 내가 그놈 뭐 하나 하려고 응칠이가 그 도박장에 가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도박을 합니다. 같이 도박을 했는데 또 도둑이 생겨요. 얘는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누구지 하면서 응칠이가 그날은 또 돈을 땄어요. 돈을 따고 가서 가다가 동생 논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숨어요. 그때 원인이 나니까 까만 물체가 오더니 논을 베가는 거야. 그럼 걸렸다 해서 응칠이가 달려가서 여기 방망이로 때려버립니다. 후악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딱 맞더니 내 논 내가 가져가는데 왜 지랄이야? 합니다. 누구야? 응호 자신이. 그럼 자신이 왜 자기 걸 훔치고 도둑 맞았다고 신고할까? 안 주려고. 그쵸? 추수를 하는 순간 나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게 뭐야? 바로 만무방입니다. 그러면 웅칠이는 지가 배고프다고 남의 거 막 잡아먹었죠. 얘는 빚을 안 갚고 야반 도주에 밤에 도망쳤어요. 참 염치 없는 인간이죠. 돈 빌리고 안 갚았으니까. 얘는 지 것을 어떻게 해서 지가 훔쳐가고 해서 없어졌다고 했죠. 참 염치 없는 놈이네. 둘 다 만무방이네요. 그죠? 하지만 이 만무방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얘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뭐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됐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됐냐? 자, 그 다음 5점. 자, 다른 작품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뭐로 연결할까? 금 따는 콩밭에서 금을 따서 한탕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유사 한탕쥐 1920, 30년대 한탕쥐에 빠져있는 것을 찾아봐야겠죠. 일단 올해 수특에 있는 EBS를 한번 점검하고 가자. 그죠? 한탕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EBS 작품 중에서 일단 찾아볼게요. 올해 거에서 뭐가 있지 한탕쥐? 자, 요 놈은요, 여로용 소설입니다. 길을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여로용 소설이었고요. 얘는 처음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요. 집에서 출발해서 나는 늘 어떤 생각을 하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요. 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 친구는 어딨지?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친구 찾으러 갑니다. 희망 찾기를 합니다. 나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거.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을까? 이거야. 일종의 희망 찾기야. 희망 찾기에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나가자마자 자전거에 칠 뻔합니다. 왜냐면
내가 눈이 너무 나빠요. 눈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면 안경알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지나가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아우 나 눈이 너무 나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요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화신상해로 가죠. 화신상해는 백화점이라고 그랬죠. 일제시대의 백화점. 가장 유명한 백화점 어디 있어?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안경 맞힌 집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그죠? 여기에 가요. 여기에 갔더니 누굴 만나요? 친구. 아, 이 친구는 아직 못 만났어요. 자, 젊은 내외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좀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갖고 아들이랑 밥 먹으러 백화점에 왔구만. 아유, 저런 속물적인 새끼들. 하면서 내가 처음에 욕을 해요. 그러다,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이런 휴일에 엄마와 아빠와 자식이 같이 온다는 건 행복한 일 아니야. 그러면 나는 혼자지만 여기는 엄마 아빠가 늘 같이 있네? 오히려 더 부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속물성을 비판하다. 속물성을 비판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했어?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아유, 뭐 부모가 있다라는 건 정말 부모와 함께 저렇게 온다는 건 가족의 화목이지. 부러워. 여기 젊은 내외를 만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전차를 타죠. 전차를 탑니다. 전차를 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처음에는 전차에 기다리면서 다 있는 거야. 사람들 다 있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탑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근데 나만 혼자 있으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도 그냥 탑니다. 탔더니 이렇게 봤더니 저기에 누가 있어요. 소개팅 여자. 그래서 소개팅 여자. 그 요즘 말이면 그거고요. 여기에선 섹시라고 나옵니다. 그죠? 소개팅하는 애야. 선본 여자야. 선본 여자. 네, 나름대로 막 상상하죠. 저 여자는 나랑 처음 볼 때 한번 그 눈초리를 봤을 때 나를 잊지 못했을 거야. 평생 저 여자는 나를 못 잊을걸? 뭐 이런 뭐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보니까 이 여자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랑 시선이 마주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돌아봅니다. 왜냐면 되게 초국적인 거야. 그 사람과 또 막상 만나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자, 눈이 맞을까? 자, 시선 회피. 시선 회피하는 뭐 그런 모습이고, 뭐 되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섹시가 목적지에 내리죠? 그래서 내가 상상합니다. 같이 내릴걸, 아닌가, 뭐, 지 혼자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전차에서 내려도 자기는 또 혼자네, 왕따네, 나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 친구가 없나? 그래서 사람 제일 많은 데로 갑니다. 어디? 결혼식장. 에이씨. 사람 제일 많은데. 1920, 30년대 서울에서 사람 제일 많은데. 다방, 요만한데. 서울역으로 갑니다. 경성역으로 갑니다. 진짜 경성역에 갔더니 사람은 더럽게 많더라고요. 그럼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런 젠장. 없어. 그래서 뭐야? 내가 뭘 느끼냐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 그 경성역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냐면 노파를 만납니다. 노파는요 늙고 엄청 쇠잔합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나 있어 없어? 활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합니다. 아마 저 노파는 다른 집에서 그런 가사 도우미 같은 거 하다가 지금 그 집에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식의 흐름입니다.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대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서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활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누굴 보냐면 중년 시골 남자를 봅니다. 시골 신사인가? 중년 시골 신사. 얘는 중절모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왔는데 괜히 내 생각이 이런 거야. 쟤는 중소 다이소 같은 거, 고물상 같은 거 할 거고, 그래서 좀 돈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3등 열차 대합실 오면 창피해야 할 것 같다. 뭐, 지금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얘를 멀리 하려고 해요. 멀리 하고자 합니다. 저 늙은 여자를 멀리 보려고 하는 거야. 아유, 돈 좀 있다고 새끼 저거 할머니를 좀 무시하는구만. 아유, 속물적인 새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속물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속물성을 비판을 해요. 역시 경성역에도 자기 친구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희망은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번엔 다방으로 갑니다. 자, 다방으로 갔더니 뭐냐면 내가 버시라면 버실 수 있는 사내를 만납니다.
중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 중학교 동창을 만나요. 근데 얘는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 시계가 있는 겁니다. 시계가. 그 당시에 20, 30년대 시계를 찬다는 건 엄청난 부유한 거잖아. 자신의 부유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따라다녀요. 젊은 여자. 나는 좀 부럽기도 하지만 아이고 저 여자는 사랑으로 만난 거 아닐 거야. 저 버실하면 버실만한 그 사내 제 돈 보고 올 거야. 에휴 이런 속물적인 것들. 얘네도 속물성을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갔어? 이 다방에서 누구 만나요? 이제 기자 친구. 기자인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뭐 기사 좀 잘 써? 요즘 뭐 좀 써? 아니야 요즘 돈 되는 기사가 없어서 돈 있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써? 속물성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광산. 얘한테 이제 광산에 대한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광산에 미쳐 있습니다. 그죠? 금광에 다 미쳐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뭐야? 여기서 다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해당되는 게 여기네. 여기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네. 결국에는 나 친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은 없었어요.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설이었군요. 이게 뭐죠? 소설가 구보시. 그렇죠. 얘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었죠. 누구 거야? 박태원이죠. 박태원이고요. 요놈은 몇 페이지냐면 현대소설 2강 162네. 현대소설 2강 162쪽에 해당되는 거였네. 자,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했고.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이거 지워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와 연결돼서 EBS에 나온 놈을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거시기의 거시기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6월 평가원에서 3대에 걸쳐서 나왔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 내용은 1920에서 1930년대에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제시됩니다. 1920년대, 30년대는 시대적으로 어떡하냐면 구시대적인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구시대적 가치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가족 윤리를 되게 중시합니다. 가족 윤리라는 건 뭐냐면 아빠를 중심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면 아빠가 먼저 선택을 하면 다 되는 이런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선 이게 뭐냐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1920, 30년 되면 뭐 신분제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될 법한데 족보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곳이 어디야? 사당역 아니다 이거. 사당.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이런 것들이 뭐야? 중시되었고요. 플러스 이와 더불어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적 가치가 이제 중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가치니까 뭐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뭐야? 물질 만능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돈과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바로 뭐야? 열쇠. 열쇠는 경제권입니다. 경제권 여기서는. 그래서 이 결국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거시기 뭐냐 이거?
유서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작품으로 나옵니다. 돈. 그 다음 두 번째. 첩으로 들어온 수원댁이 있어요. 수원댁. 첩으로 들어온 수원댁이 그 다음에 조의관에게 뭐 하냐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70억은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라. 당신 곧 죽을 거잖아. 나한테 재산을 나눠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합니다. 을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구시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의관이 있고요. 제1대.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애들이 있고요. 요 두 개가 짬뽕인 애가 있어요. 다 같이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의 혼란 상태입니다. 여기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좋지? 요 혼란된 상태 이것도 있네. 자, 그러면 자본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아까 수원택도 있겠지만 조상훈 제2대. 2대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상훈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사람이야? 바로 교육사업을 하죠.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써요? 사실은 변태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써? 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죠. 여자에 대한 이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겉에는요 교회 장로야. 하지만 대단히 위선적입니다. 위선적. 근데 이게 제목이 뭐야 근데? 그래서 이게 3대였죠. 누가 썼죠? 그렇죠. 염상 서비스는 3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요 놈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전 1 305쪽에 있대요. 실전 1 305쪽에 해당되네요. 자, 나온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제1대가 인물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의관이 있습니다. 제1대가 조의관이 있겠죠. 얘가 1세대입니다. 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선 말기니까 조선 말기 어떤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유교적인 성격 갖는다. 요게 뭐냐면 항상 족보를 중시합니다. 그런 게 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유교적 봉건주의자니까 가부장적 질서,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1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2대가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조상훈이죠. 조상훈이 제2대입니다. 제2대. 얘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는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하지만 개화적인 인물이야. 개화기 인물이고 하지만 얘는 어떻다고 했어? 위선적이라고 그랬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교육사업을 한다랍시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축첩 또는 여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간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얘는 싫어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불신하고요. 불신과 서로 간에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조상훈은 대놓고는 못하고 조의관은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냐?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이야. 즉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즉 돈이라는 건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의미로운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조의관은 족보를 만드는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상훈은 좀 위선적인 얘기기는 하겠지만 교육사업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제 3대가 나와야겠죠? 자, 3대는 조덕기고요. 제 3세대. 자, 얘가 조선 말기, 얘가 개화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게 말하면 중도적, 그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합니다. 딱 부러지는 지 생각이 없어요.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서 조의관은 자신의 재산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면, 조의관은 족보를 믿죠? 족보를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조상우는 기독교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 이런 걸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조의관은 얘를 싫어해요. 그래서 재산권도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누굴 주고 싶으냐면 얘에게 재산권을 줍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열쇠입니다. 열쇠. 재산권을 준다는 게 열쇠를 넘기는 겁니다. 돈이야, 돈줄.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모인 애들이 있죠? 그죠? 누가 있냐면 수원댁이 여기 있네. 수원댁은 조의관과 사이에서 딸이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조의관이 4살 난 딸을 낳은 것도 좀 대단한데, 조의관은 거기에다 또 아들을 하나 또 낳고 싶어 합니다. 또 낳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원댁은 가만히 보니까 조의관이 자꾸 열쇠를 어떻게 해서 조덕기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일단 수원댁은 조상우는 제꼈어요. 왜냐면 조의관이 조상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아들은 안 줄 거야. 그러면 재산 상속권은 누구야? 부인한테 와야 되죠. 얘가 첩이지만 부인이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의관이 누구한테? 재산을 조덕기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냐면 조창훈이라고 해서 얘네가 조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조창훈이란 애와 짜요. 둘이 짜서 얘를 죽이자. 그죠? 바로 뭐야? 비소 중독이죠. 비소 중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비소니까 납이죠, 납. 그죠? 그래서 납을 먹여서 조의관을 죽이려는데, 납을 먹으면 그냥 급사하는 게 아니잖아. 점차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는데, 이 조의관이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어떻게든 차려서 열쇠를 얘한테 기계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수원댁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그죠? 그러면 조상훈도 마찬가지야. 조상훈의 입장에선 수원댁만 제거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어디로 가서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죠. 웬걸 조의관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열쇠를 조덕기에게 넘겼네, 유서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조상훈이 유서를 조작합니다. 그죠? 유서를 조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유서를 조작합니다. 즉 재산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 조상훈은 어떻게 돼? 유서 조작으로 경찰한테 잡히죠. 근데 조덕기가 조상훈이 경찰이 옵니다. 야, 이 사람 네 아버지죠? 네, 그런데요. 네 아버지가 이거 유서 조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여기다 쓴 거 맞아요. 이렇게 좀 두둔해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자, 다음. 조덕기의 친구는 누구냐면 사회주의자 김병화가 있죠. 김병화가 있습니다. 얘는 사회주의자야. 둘이 친구야. 그래, 둘이 갈등은 합니다만 친구끼리 갈등. 왜 그러잖아. 여러분 친구끼리 하면 뭐 거친 욕을 하는데 그게 친구끼리 할 때는 욕이 아닌 경우 있잖아. 그죠? 똑같은 욕인데 아닌 거야. 그래서 얘가 김병화가 조덕기 만나면 야, 이 부르주아 새끼야. 부르주아. 그래, 이거 수업할 때 했잖아. 그래서 부르주아에서 주아 했잖아, 내가. 주아 기억나? 기억난대요. 그럼 다 나는 거야. 부르주아야, 야, 이 부르주아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조덕기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급진 세력자야. 급진 세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조덕기는 김병화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공산주의 얻어서 좋아. 나눠주는 거.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냐, 이씨. 뭐, 이런 정도. 이 정도의 애고요. 김병화의 부인은 누구야? 홍경애입니다. 홍경애. 얘네 둘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조덕기, 김병화, 홍경애는 모두 친구지간입니다. 이게 친구야. 친구지간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 조상훈이 교육사업 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홍경애에게 접근하죠? 야, 너 내가, 대학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내 첩이 될래?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첩으로 삼는, 제가 좋게 첩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첩이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뭘 상상해. 그쵸?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서? 김병화 결혼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조의관 죽고요. 조상훈 잡혀가고요. 그죠?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친구였던 김병화, 홍경애가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누구만 남아?
조덕기만 남아요. 어떡하지? 우유부단함. 그죠? 그 상태로 끝나는 게 바로 뭐였냐면, 뭐지? 3대였습니다. 3대였습니다. 자, 안작품 됐고. 아이고, 힘들어. 자, 되겠어?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짜증내지 마. 자, 일단 우리가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일제의 수탈과 지주의 횡포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저항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죠. 심지어 조덕기도 어떻게 해요? 뭐 저항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결국 저항했다 하면 김병화 정도야. 김병화 정도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써요? 어떤 저항적 지식인. 여기에 플러스 저항적 지식인. 저항적 지식인이 나오는 반대 작품을 찾아보자. 그죠?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끝나지만 얘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놈입니다. 오호, 그래. 요 놈을 한번 해자. 자, 요 놈은 입에서도 많이 언급됐고요. 자주 나왔던 소설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놈을 한번 해보자. 뭐냐, 이거. 맞습니다. 농촌이 완전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함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920, 30년대는 일제의 수탈, 지주의 횡포, 이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 농민의 몰락이 왔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이제 유학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와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이 바로 윈터 마을입니다. 윈터가 아니라 원터 마을에 와요. 자, 윈터 스쿨 때문에 윈터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원터 마을에 옵니다. 원터 마을에 가요. 자, 와서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희준입니다. 남자입니다. 김희준이야.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이고요. 얘들은 뭐냐면 농민이 몰락했는데 그 농민들을 계몽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몰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희준은 얘들을 어떻게 한다? 계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청년회 활동을 합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는데 그 청년회 활동이 뭐야? 노동의 뭐라고요? 뭐?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사회시간에 나오는 거 서로 도와주는 거. 두레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많이 몰리냐면 김희준에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일본에서 유학했다며 이런 거 너한테 어울려? 너 왜 여기 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얘의 진심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 김희준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반대 지점에 마름이 있는데, 마름 안승학이 있습니다. 안승학은 마름입니다. 지주 밑에 기생하는 마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름은 부정입니다. 아까 우리 금 따는 콩밭에서의 마름은 조금 좋은 놈인데 얘는 아니야. 마름이 있는데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저 둘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김희준이라는 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 딸이 있습니다. 안갑숙이라는 딸이 있는데 얘와 둘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안승학은요, 이 원터 마을에 부인이 있고요, 첩이 있고요, 본부인은 서울에 있어요. 본부인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딸이 잠깐 여기 와요. 왔는데 이 딸인 안갑숙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권경호를 좋아합니다. 권경호와의 결혼 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결혼 문제. 자, 이 권씨 하면 이 지역의 지주들의 지주입니다. 그래서 지주인 줄 알아요. 근데 권경호는요, 그 지주의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비의 아들인데 노비를 어떻게 지주가 이름을 받아준 거야. 그래서 성을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안승학은 야, 우리 집이 노비랑 결혼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안갑숙은요, 결혼에 실패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을 개명합니다. 오키.
5km 개명을 해요.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 하냐면 노동운동을 합니다. 노동쟁이를 하겠다. 노동운동. 도시로 가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자, 이제 김희준과 안승학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 그래서 김희준이 안승학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 세금을 좀 낮춰달라. 낮춰달라 해요. 근데 안승학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갑숙이 김희준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걸 왜 도와주냐면 김희준이 이 노동운동에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갑숙도 김희준에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안승학이 세금을 낮게 받게 된다는 거. 결국엔 김희준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이거 안. 이건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이게 뭐죠? 논밭. 논밭이라고요? 두 글자인 건 맞습니다. 20, 30년대 어떻게 이청준이야? 이청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두 글자. 여기에 제목이 나왔어요. 뭐? 오양? 그럼 뭐예요? 고향. 맞았어요. 고향. 누구 거예요? 현진건의 고향이 있고요. 이기영의 고향이 있어요. 현진건의 고향 아니에요? 현진건의 고향은 그럼 뭔데요? 그건 다른 거겠죠. 다른 거겠죠. 자, 그게 맞았어요. 이기영의 고향이었습니다. 요거 같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